집값이 안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경기가 좀 안 좋고 경기가 좀 침체로 가고 경기가 망가지면 집값은 좀 많이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즘 말이 많은 서울 아파트 그리고 자산 시장이 앞으로 하반기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FOMC 그러니까 연준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가 있죠. 자, 올해 몇 번 남았는가 보니까 9월달 그리고 11월달, 12월달 이렇게 3번 남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의 금통위는 9월과 12월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2번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통화정책을 쓸 수 있는 카드가 미국은 3번 남아 있고 우리나라는 2번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상을 해봤을 때는 9월달부터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예측이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9월달에 최소한 0.25% 그러니까 25bp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0월 달은 FOMC가 안 열리고 그리고 11월 달에 열리게 되는데 11월 달에 또다시 25bp 그리고 만약에 연말인 12월에도 또다시 25bp를 낮춘다면 연내 그러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미국은 0.75%의 금리를 낮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지금 상단 금리가 5.5%니까 만약에 올해 안에 0.75%를 낮춘다면 상단 금리가 내년에는 4.75%로 2025년도를 시작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0.75% 정도의 인하가 있다면은 이것은 경기 침체의 사인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예상과 달리 0.25 그리고 11월 달에 뭐 0.25 또는 뭐 한 번 동결 내지는 12월 달에 0.25 이렇게 해서 올해 한 0.5% 이상의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하면은 어쩌면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경기가 하강하고는 있지만 연착륙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관전 포인트는 바로 뭐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3번의 FOMC에서 과연 0.75%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금리 인하가 있을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거냐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기 침체. 자, 우리가 요즘 최근에 금리 인하된대 라고 하니까 그동안 고금리에 짓눌렸던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숨통이 트이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금리 인하라는 이야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기가 침체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앙일보 8월 25일자 보도를 보니까 부동산은 지금 수도권만 뜨겁다. 상가나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냉골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 회복이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방도 조금 그 온기가 전해지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어렵다. 그리고 상가나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더 찬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안전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안전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은 왜 시작되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태평성대다. 경제가 너무 좋다. 그러면 돈은 슬금슬금 위험자산으로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험자산이 고수익을 추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얼마 전부터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금값이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서울 아파트로만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안전자산으로만 돈이 가고 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태평성대가 끝나고 이제 경제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안전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강화된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뭐죠? 위험자산의 선호 심리는 약화되고 있다. 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를 그동안 오랫동안 애타게 기다려왔지만 사실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오히려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본격화된다는 것은 경기가 침체로 가고 있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FOMC를 그동안에도 눈여겨봤지만 앞으로 3번의 FOMC의 결과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가 기자들과 간담회,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경고장을 날렸느냐면 앞으로 급격한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증대, 이것 때문에 영끌족이 다시 부동산을 사지 않을까, 너무 큰 기대하지 마라, 부동산 상승 별로 없다, 뭐 이런 어떤 경고성 발언을 연일 내놨어요. 자, 내용을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금리를 금통위에서 동결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잡혔고 금리 인하 여건은 조성됐지만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자산시장의 불안감, 특히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 그리고 대출 증가세, 이런 것들을 경고하면서 이런 위험 신호들 때문에 이번에 동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총재님의 마음은 잘 알겠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최근에 가계부채 증가라든지 서울 아파트만으로의 어떤 쏠림 현상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독단적으로 먼저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동결하지 않고 인하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지는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금융불안 문제에 앞서 부동산이 조금 불안한 조짐이 보이니까 경고성 메시지를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아직까지는 미국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독단적으로 하긴 좀 어려워요. 우리가 만약에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가 5.5%인데 우리나라도 한 5%, 5.5% 이상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 먼저 금리 인하하거나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보다 역사상 2번밖에 없었던 금리 역전 현상, 우리나라가 훨씬 더 금리가 지금 낮은 상황이죠. 2%나.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뉴스 보셨지만은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9월 달에 어쩌면 25bp보다도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금리 인하도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놨어요.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경제 지표들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9월 달 FOMC에서 그냥 바로 B컷,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50bp라고 하죠. 0.5%를 한 번에 내려버릴 수도 있다라는, 확률은 높지 않지만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왜 했느냐면 9월달 FOMC가 그 다음 FOMC가 없는 FOMC잖아요. 그러니까 9월달에 25pp 낮췄다가 아이고 안 되겠네 더 낮춘다 그래서 10월달에 낮출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10월달에 FOMC가 안 열리니까. 그러니까 이 경제 지표가 그 사이에 조금만 더 금리 인하의 여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냥 이참에 넉넉하게 안전하게 50bp를 낮춰놓고 11월에 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B컷이 실행이 된다라면 이건 진짜 심각한 겁니다. 진짜 B컷을 할 정도다, 한꺼번에 0.5%를 낮춰야 된다라는 것은 지표가 상당히 경기 하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제가 영상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자산시장을 예측한다고 했으니까 머니트레이너 김경필 멘토가 이야기하는 하반기의 자산시장의 변화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주식시장입니다. 필센TV. 자, 주식시장은 개별성이 강한 주식 종목에 따라서 호재가 있는지 악재가 있는지에 따라서 물론 변하는 거지만 그동안에는 솔직히 말하면 사실 연준의 행보에 따라서 굉장히 출렁출렁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 주식시장이 언제 올랐느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데 경기를 선반영하는 성격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가 후퇴하고 침체하고 또 회복하고 상승하고를 반복을 하는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침체기에 들어갈 때 올랐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침체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때 주식이 올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침체기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은 안 좋은데 좀 지나면은 이제 바닥을 찍고 회복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회복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선반영을 하죠. 그러니까 선반영을 하니까 미리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막상 회복이 되면 경기가 이제 반등하는 거죠. 저점을 찍고 좋아지면은 오히려 주가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요. 왜냐면 이미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선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간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회복으로 가면 오히려 주가가 보합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놀랍게도 주가가 경기가 막 뜨겁게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오히려 주가가 하락합니다. 희한하죠? 경기가 막 뜨겁게 올라가는데 왜 하락하냐? 경기가 뜨겁게 올라가면 그 다음에 통화정책이 뭐가 나오죠? 금리 인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경기가 상승하다 보면 통화정책이 금리 인상 카드가 나오겠구나, 이런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미리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주식시장은 이런 한 박자 빠른 스텝을 밟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한 박자 빠른 스텝이 아니고 두 박자가 빠른 스텝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의 경기는 아직 침체로 들어간 게 아니고 약간 후퇴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이미 이 후퇴 때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과거 같으면 후퇴 때는 보합이다가 본격적으로 침체에 들어가서 올라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근 6개월간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미국 주식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경기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아직 경기 침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후퇴 시기부터 벌써 주식이 굉장히 상승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한 박자가 아닌 두 박자가 빨라지니까 이제 과거 같으면 주가가 올라야 될 침체기에 주가가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 박자씩 빨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한 박자 빨랐던 게 이제 두 박자 빠릅니다. 자,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기대감보다는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이 되면은 한 박자 빠르게 먼저 주가 조정이 올 수 있다. 그리고 회복이 되면은 오히려 주가는 보합으로 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이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은 2022년도부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투자했던 분들이라면 뭐 적당한 시점에 현금화하면서 하면 되죠. 왜냐하면 워낙 먹은 게 많으니까. 그런데 최근 2023년도에 주식을 사셨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부동산 시장 궁금하죠? 여러분, 주택시장. 필센TV. 최근에 이제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경기를 주식이 선행한 거와 달리 동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침체 때는 부동산 안 올라요. 오히려 안 올라요. 금리가 낮은데도. 그거보다는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경기가 회복 신호가 오고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때 비로소 주택시장이 살아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세게 오릅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한 박자 빠르고 부동산은 그보다 한 박자 느렸는데 이제는 주식이 두 박자 빨라졌으니까 부동산하고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박자 차이가 아니라 두 박자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할 때 부동산이 상승을 하고 이게 가격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죠. 경기가 상승하면은 주식은 떨어지는데 부동산은 상승 모멘텀으로 더 갑니다. 뭐 약간 이런 형태였어요. 근데 자,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조금 바뀐다. 앞으로는 부동산도 한 박자 빨라집니다. 부동산도 한 박자 빨라집니다. 주택시장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아유, 주택이 좀 집값이 좀 떨어져야 돼. 집값이 안정돼야 돼. 그러면 집값이 안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경기가 좀 안 좋고 경기가 좀 침체로 가고 경기가 망가지면 집값은 좀 많이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집값은 오히려 경기하고는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무관합니다. 뭐 장기적인 집값 상승이야 당연히 경기에 영향을 받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택시장은 경기보다는 금리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경기가 후퇴하고 침체하고 회복하고 상승하고 이 사이클에서 우선 후퇴기에는 당연히 경기가 후퇴할 때는 주택시장, 부동산 경기는 보합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높은 금리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다가 이제 침체기로 들어서면은 금리 인하의 기대감 때문에 오릅니다. 과거 같으면은 침체기에는 안 오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침체로 들어갈 때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오잖아요. 좀 전에 이창용 총재가 뭐 섣부른 금리 인하 기대하지 마라. 뭐 유동성을 급격하게 공급을 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거에 대한 경계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 통화 정책을 하는 총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사실 지금 가계부채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고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지금 800조 원이 훨씬 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사인이 오면 아마 급격하게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은도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랬을 때 부동산 시장이 좀 자극을 받고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회복되면은 과거처럼 오르는 게 아니라 보합세로 돌아서고 그 다음에 상승 때는 금리 인상의 어떻게 보면 우려감 때문에 오히려 안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센TV. 한 박자 빨라진다는 거예요. 부동산도. 그러니까 앞으로 2024년도 하반기와 2025년도 상반기에 우리가 집을 사거나 또는 주식의 위험자산에 투자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 자,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한 박자 빠르던 것이 이제 두 박자 빨라진다. 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따라서 금리 인하의 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처음 얘기했던 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FOMC가 올해 3번 열리는데 금리를 25bp씩 3번을 낮추든지 아니면 50bp와 25bp로 해서 0.75%를 낮출 것이냐 아니면 그거보다는 낙폭이 적을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 왜냐하면 그 낙폭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아무래도 금리 인하 폭도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주택시장은 금리 인하 폭 그리고 금리 인하 속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우리가 작년부터 FOMC의 그 파월의 연준 의장의 입에 뭐 촉각을 곤두세우고 봤는데 이제 드디어 지금부터 정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연준은 앞으로 FOMC가 올해 이 3번이 남아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25bp씩 3번을 낮출지 아니면 25bp 한 번 낮추고 50bp를 낮출지 아니면 그냥 25bp 한 2번 정도 낮추고 끝날지 자 0.75% 이상 낮추게 된다면 경기 침체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부동산은 조금 더 반짝 상승할 수 있고 주가는 오히려 금리 인하 폭에 따라서 조정을 세게 받을 수 있다 라는 점. 근데 만약에 반대로 제 예상과 달리 그냥 뭐 올해 25bp 한 2번 정도 그 정도 인하하고 끝난다면은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이 약간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부동산은 지금 상승 기조가 약간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여러분 경제 예측이라는 것은 100% 맞출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자산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2024년도 하반기 그리고 2025년도 상반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연준의 행보, 과연 남아있는 3번의 FOMC에서 0.5를 인하할 건지 0.75 이상을 인하할 건지 이것이 바로 경기 침체와 연착륙의 길목에서 갈림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